신종호의 마켓뷰입니다. 국내 증시는 사실 글로벌 증시보다 더 강한 변동성을 보였기 때문에 공매도 이슈가 주 초반에 상당히 논란이 됐고요. 지금은 이제 공매도 이슈보다는 글로벌 이슈에 따르는 시장의 변동성을 좀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간밤에 미증시가 혼조세를 보였지만 글로벌 수요 부진에 대한 얘기들이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유럽의 소매 판매가 좀 둔화를 보였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소비가 좀 둔화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들이 있는데요. 이분 모시고 자세한 시장 이슈와 전략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춘욱 프리즘 투자자문 대표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참 반갑습니다. 여기서 대표님을 여기서 뵙으니 자주 나와 주십시오. 예. 새벽이라서 좀 모시기가 좀 힘들긴 하지만 우리 신 센터장님 여기 계시면 자주 나와야죠. 아예 감사합니다. 네, 바로 그럼 우리 주제 한번 띄워놓고 이렇게 많은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워낙 이제 매크로에서는 전문가이시기도 하고 이 보면 변동성 장세, 뭐 자산 배분 전략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사실 고백하자면 제가 이 대표님 책이랑 글을 보면서 애널리스트의 이 기초를 다졌다고 해야 되나? 좀 약간 질문을 드리기도 조금 송구스럽습니다만 여러 가지 얘기를 조금 나눠보겠습니다. 뭐 간단하게 보면 시장은 항상 이런 얘기들이 많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올라가니 내려가니 이런 얘기들. 가장 중요한 게 뭐 여러 분석을 하지만 그래서 올라간다는 얘기야 내려간다는 얘기야 이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잘 모르지만 지금 연말 되면 항상 나오는 얘기가 산타랠리고 산타랠리 있다 없다 상당히 얘기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산타랠리는 있다. 있다. 네. 뭐 우리는 힘들 것 같은데 네. 미국은 있다. 미국 시장에 대해서는 좀 뭐랄까요? 그러니까 연준이 요새 최근에 태도들이 좀 달라진 걸 느끼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저는 인플레이션의 이제 그 근원 다시 말씀드려서 개인 소비 지출 디플레이터라는 게 있는데 이제 소비자들이 많이 쓰거나 또는 많이 사용하고 있는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들을 인플레를 얼마나 이렇게 오르고 있나 이런 걸 집계한 것인데 그 집계한 물가들의 흐름들을 살펴보면 최근 들어서서 점점 안정되고 있는데 그 안정의 뒤에는 이 단위 노동 비용이라는 게 떨어지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단위 노동 비용이 이제 뭐냐면 이 그림에 지금 빨간 선으로 나와 있는 게 단위 노동 비용인데요. 이 단위 노동 비용이라는 건 간단하게 말해서 임금 상승률에서 생산성 그러니까 시간당 산출물의 양이죠. 이걸 뺀 겁니다. 그래서 이 단위 노동 비용이라는 건 뭘 의미하냐면 기업들이 느끼는 체감 인건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저 빨간 선이 좀 70년대 같은 경우는 만성적으로 상승했죠. 저런 시기에는 인플레이션이 사라지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반대로 90년대처럼 중반쯤에 있는 저렇게 단위 노동 비용이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그런 시기들이 출현하게 될 때는 또 인플레 압력이 아무리 경기가 좋아도 안 올라요. 왜 그러냐면 기업들 입장에서 느끼는 체감 인건비가 떨어지면 생산 원가가 안정되죠. 그렇죠. 생산 원가 안정되면 이제 기업들 입장에서 두 가지 선택지가 생겨요. 첫 번째는 뭐냐면 그냥 제품 가격을 내놔둬서 마진을 충분히 누리든가 아니면 두 번째는 이제 대부분의 경우는 두 번째로 가는데 경쟁자들을 말려 죽이기 위해서 말이 좀 심한데요. 뭐 어쩔 수 없어요. 기업들 입장에서는 주변에 그렇죠. 있는 다른 나라의 경쟁 기업들을 퇴출시켜야 자기가 이익이 나니까 그 기업들의 퇴출들을 유발할 목적으로 가격을 인하해버립니다. 테슬라가 최근에 거기가 제일 무서운 것 같아요. 저는. 정말 뭐 다른 전기차 회사들 실적 엉망이잖아요. 어젯밤에. 그러니까 이런 사례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자신의 생산성들이 착착착착 올라가고 있는 기업들은 이 인건비를 적절하게만 유지만 해도 단가를 내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생산 단가가 떨어지게 되니까 이걸 내리고 생산 단가가 떨어지니까 내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저 그림이 나와 있는 저 파란 선이 이 물가인데 이 물가 상승률이 뚝뚝뚝뚝 이렇게 떨어지는 일들이 종종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물론 뭐 저게 어떤 게 더 선후 관계가 있냐 이렇게 물으시면 저도 잘 몰라요. 그건 경제라는 것은 이렇게 칼같이 딱딱 떨어지는 건 아니죠. 그러나 이 그림에서 저희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우리를 비롯한 전 세계에 있어서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가장 직접적인 요인은 유가지만 그 유가 뒤에 놓여 있는 유가를 제외한 상품의 물가는 결국 근로자들의 임금이 생산성에 비해서 얼마나 높은 수준이냐.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라는 것을 이 그림이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70년대와 같은 뭐 과격한 단위 노동 비용의 상승, 그때는 또 오일 쇼크도 있었고 지금보다 조금 더 노조의 힘이 좀 강했던 사이클이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긴 한데 최근에는 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자동차 노조도 있었긴 했지만 그런 부분을 감안해도 단위 노동이 좀 떨어지는 그런 부분은 90년대와 같은 사이클도 기대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한 가지 이제 우려되는 부분은 이제 공급단에서는 단위 노동 비용이라든지 시장 지배자가 다 가격을 인하하면서 어떻게 보면 MS를 늘릴 수 있다라고는 하지만 한편으로 수요단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수요단이라는 부분들은 최근에 미국의 경제가 상당히 좋은 것 같긴 하지만 저도 이제 어디 가서 얘기하는 게 미국 3분기 GDP 연율 4.9%? 와 놀라운데? 근데 연준의 기준금리가 5.5%야. 기준금리보다 낮은 수준의 명목 성장률 갖고 무슨 얘기야? 이렇게 저 얘기도 하긴 하거든요. 네, 뭐 맞는 말씀입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미국의 경제가 지금 뭔가 탄탄해 보이지만 초과저축도 사라졌고 연체율도 올라가고 있고 심심치 않게 상업용 부동산 얘기, 위워크 파산도 좀 있다 보니까 조금 우려되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예, 사실 위워크는 저는 개별 기업 문제라고 좀 보는 쪽이어서 네. 뭐 여러분 좀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버라든가 위워크 같은 기업들이 이렇게 참 좋은 모델들을 가지고 있지만 너무 빨리 성공에 도취된 듯한 행동들을 보였던 게 그 회사들의 최대의 문제가 아니었나. 그러니까 공유 오피스를 꼭 그렇게 정말 제일 좋은 자리에 가장 임대료가 비싼 빌딩에 그렇죠. 한다는 것 자체가 허세가 되게 많이 섞여 있었던 면 아니냐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서 이런 상업용 오피스, 상업용 건물들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데 이걸 저희가 지난 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부터 이렇게 살펴보면 네. 한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주택 가격에 후행한다. 예, 그러니까 이게 전용이 되거든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고급 오피스텔이나 오피스 빌딩이 비어 있으면 그 주상복합으로 전용하면 됩니다. 물론 수리는 필요하겠죠. 제가 왜 이 말씀을 잠깐 드리냐 하면 2008년에도 주택 가격이 2006년부터 급락했거든요. 그런데 주거용 오피스를 비롯한 각종 상업용 빌딩들의 가격은 2008년에야 급격히 붕괴됐던 기억들을 가지실 겁니다. 그때 이제 제가 국민연금에서 2012, 13년 투자위원회 이제 간사를 하고 있었는데 네. 저희들이 그 2010년, 11년, 12년 부동산 시장이 너무너무 붕괴되고 있는 중인데도 이게 왜냐하면 자금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연금의 좋은 점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나쁘다고 자금 집행 안 해 이런 거 잘 안 해요. 아니죠, 예. 꾸준히 들어가는데 제가 연금 다니고 있을 때 그 국민연금의 높은 성과는 대부분 어디서 발생했냐면 상업용 오피스에 대한 2011년이나 12년 빈티지에서 발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빈티지라는 게 이제 그 해에 스타트한 그쵸. 펀드들에서 나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내부 수익률이라고 하는데 연환산 복리 수익률이 한 18%에서 22%를 기록한 걸 기억하고 있습니다. 엄청나네요. 그러니까 그때 집중적으로 공부를 했죠. 그래서 공부를 해보니까 주거용 가격에 문제가 생기면 그게 연쇄적으로 결국 상업용 건물에 영향을 미치고 반대로 주거용 건물들의 가격이 오르기 시작하면 상업용 시장은 늦게 보통 한 3년 정도 늦게 움직입니다. 3년이나 되죠. 예,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그 전환에 걸리는 시간 그리고 상업용 건물들에 대한 공급 신축들이 주거용으로 전환해버리는 예. 이 시차들의 관계들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부터 지금 상업용 오피스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내년까지는 가겠죠. 그러나 지금 미국의 케이스 실러 주택가격 지수를 보면 다시. 역사상 최고치예요. 맞아요. 그리고 특히 20대 도시, 대도시 집값보다는 전국 집값이 더 많이 오릅니다. 왜 그러냐면 남동벨트, 즉 썬벨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강력한 외국인 직접 투자 때문에 거기 집값이 오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별 집값을 보면 완전 양극화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살펴보시면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주거용으로 전환되거나 신규 착공들이 중단되는 데 걸리는 시간이 한 2, 3년 걸리는데 이게 지금 진행 중이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미국 상업용 리츠들 가격이 되게 많이 빠졌더라고요. 예. 그래서 요즘은 저는 사고 있습니다. 위워크의 이슈가 지금 나온 거는 코로나가 공교롭게도 한 3년 전이니까 그 3년 전 얘기가 지금 나온 거고 주거용이 저는 이것도 저도 한번 이제 사무실 가서 그려봐야겠네요. 주거용 부동산의 선행성, 후행적으로 내려오고 있는 상업용 얘기는 아마도 내년까지 이어지겠지만 그럼요. 전용이라든지 그리고 뭐 사실
자산이라는 거는 우리가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이 다이나믹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어떻게 보면 전용 내지는 후행적으로 움직이는 부분들도 생각해 보면 상업용 부동산 얘기는 그렇게 뭐랄까 시장에서 얘기하는 것만큼 과격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이제 지방은행 위기 때문에 이번 초에 그런 게 있었죠. 예. 돈줄이 막힌 게 제일 크다 저는. 이 오피스라는 것은 결국 자기 돈만 가지고 오피스 짓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예. 다 대출 받거든요. 그렇죠. 대출 받아서 임대를 해주는데 임대 공실이 발생하는 데다가 대출 금리가 이제 리파이낸싱 될 때 금리가 오르거나 혹은 참 조달이 안 되면 더 높은 금리를 해야 되니까 당연히 상업용 부동산을 운영하고 있는 그런 여러 부동산 운용 신탁사들이나 이런 것은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게 전체 시장의 문제이고 경제 전체의 문제냐라고 물으면 안타깝게도 상업용 부동산은 주거용 부동산에 비해서 굉장히 작은 시장이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미국의 전체 국부에 대해서 뭐 많이들 이야기하는데 한 50조 달러 정도 됩니다. 그 정도 되는 달러 중에 대부분 절반 이상이 주거용 건물이니까 우리도 그래요. 주거용 건물이 가장 중요한 자산입니다. 그래서 주거용 건물 가격이 움직이는 게 진짜 중요하고요. 이런 면에서는 그냥 나쁘지 않다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덜하다라는 이야기일 뿐입니다. 네, 이게 중요한 포인트라서 다시 한번 얘기를 짚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약간 우리나라로 좀 전환해서 얘기를 해보면 많은 이슈들이 있었지만 또 이번 주에 환율과 관련된 얘기들이 있었어요. 미국의 재무부에서 환율 보고서를 발표를 했는데 뭐 호재일지 악재일지는 저는 뭐 분간은 안 갑니다만 뭐 환율 관찰 대상국에서 한국을 제외했습니다. 근데 환율은 간밤에도 그렇지만 좀 올랐어요. 약해졌다라는 거죠. 우리 시장이 좋은 시그널인가요? 그냥 중립적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보고 예, 있어요. 왜냐하면 이건 중요한 지표가 아닙니다. 네. 실제로 몇 년 전에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 중국을 환율 조작국 지정했는데 네. 환율에 거의 영향 없었어요. 그렇죠. 이런 것처럼 이런 이제 환율 조작국이냐 아니냐, 환율 보고서냐 이런 거에 대해서 교육 그 별로 항목별 평가 보고서를 제가 해놨는데 우리나라가 3개 정도 주요 관찰되는 체크리스트에서 2개가 이제 제외가 됐어요. 그리고 이러면 뭐 이런 상태로 2분기 이상 지나가면 이제 그 제외되거든요. 워치리스트에서 이제 제외가 됐습니다. 이제 유일하게 남아 있는 건 미국에 향한 무역 흑자가 아직도 과도하다. 이런 것들은 아직 남아 있는데 이게 이제 산업 구조의 문제가 이제 되고 있으니까. 왜냐하면 미국 내에 이제 반도체 공장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게 미국이 우리나라한테 뭐 무역 적자를 많이 쓰는 게 우리가 거기 덤핑을 쳐서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서로의 산업 구조. 대신에 이제 우리는 무역 수지 쪽에서는 미국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흑자를 기록할지 모르지만 서비스 수지에서는 또 반대로 엄청난 적자잖아요. 적자죠. 예. 뭐 그런 컨텐츠들에 있어서는 아직 미국을 우리가 당하지 못하니까요. 로열티라든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본다면 미국 입장에서 한국은 이제 중요하게 관찰해야 되는 나라는 아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봐야 될 포인트는 우리가 최근에 발표되고 있는 외환 보유고가 되게 많이 줄었을 거예요. 한 달에 50억 달러가 넘는 경상 흑자가 나는데 외환 보유고가 줄었다. 이건 뭘 의미할까요? 환율 급등할 때 정부가 내다 팔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외환 시장의 안정, 그러니까 특히 급등하는 걸 막기 위해서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의 급등을 막기 위해 시장 개입을 암묵적으로 많이 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고요. 이게 정부가 직접 한 게 아니라 아마 보나마나 다른 이제 정부에 관련 맺고 있는 금융기관 공기업들을 통해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라는 걸 짐작해 볼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시장에 대한 어떤 암묵적인 간접적인 개입들이 이루어지며 외환 보유고가 줄어들었다라는 걸 높게 평가한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일단은 환율 보고서의 어떤 그 영향은 중립적이긴 한데 그렇다면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에 영향을 미치는 건 저는 아까 달러화 지수를 같이 그리면서 뭐 색깔을 빼면 아예 동일하게 움직인다라는 얘기까지 드렸는데 뭐 비슷하게 움직인다라는 건 동일하기보다는 맞는 말씀입니다. 원달러 환율 다음 주에 미국의 이제 중요한 지표들도 나오고 앞으로 연말 연초 아까 이제 시장을 얘기할 때 산타랠리 우리나라는 좀 다소 좀 불편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은 또 원달러 환율이 내려와 주면은 또 의외로 외국인이 사주면서 뭐 가능하지 않겠냐라는 기대도 되는데 원달러 환율은 또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내려간다고 보는 쪽이죠. 왜냐하면 미국의 금리가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그 단위 노동 비용 이 내려가면서 내려가면서 미국의 근원 인플레를 미 연준이 타겟팅하는데 근원 인플레 떨어지는데 정책 금리를 공격적으로 인상한다. 네. 좀 너무 과하죠. 그래서 뭐 금리 인상이 있다 하더라도 그건 뭐 맥스 한 번 정도
12월에 사실 금리 인상을 아직도 배제를 못하는 이유는 중동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를 모르니까 그냥 우리가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지, 사실 인플레이션의 암묵적인 그런 레벨이나 지난번 발표됐던 미국 고용 보고서의 흐름들을 생각하면 금리 동결이 맞고, 내년 봄, 그러니까 내년 하반기에 대선이 있으니까 상반기에 금리 인하해놓고 이제 쉬는 게 누가 봐도 이게 정석적인 그렇죠. 연준의 정책 금리 흐름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일단 뭐 저는 뭐 이렇게 긴 미래, 특히 내년에 대통령이 누가 될지도 모르는데 그걸 뭐 환율을 어떻게 전망하겠습니까만, 위보다는 아래가 지금 좀 편하다. 환율을 그러니까 위로 급등할 거다라는 그런 위기에 대한 어떤 뷰보다는 아유 뭐 좀 경제 전체에 있어서 외부 충격만 없다면, 그건 우리가 모르는 거니까, 외부 충격만 없다면 레벨은 좀 다운될 그런 여지들이, 지금 미국의 달러 가치의 어떤 조금 강세가 진정되는 것, 금리가 상승하던 금리들이 좀 안정되는 것들이 이런 전망을 강화시키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동안 우리 시장을 괴롭혔던 게 뭐 금리, 하나의 변수로 보면은 비용이 올라가는 부분들이 이제 약간 통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우리가 시장의 밸류에이션 보면 R-G해서 이제 비용이 있고 성장이 있는데, 자 그럼 이제 우리를 그렇게 괴롭혔던 비용 이로 인해서 올라갔던 원달러 환율은 이제 멈춰주거나 안정을 찾으니까 여기는 오케이. 그럼 이제 성장을 봐야 되는 부분인데, 이번 주에는 뭐 공매도와 수급 이슈 때문에 다소 이제 시장의 변동성이 있었지만 결국은 또 이제 성장 펀더멘탈로 이제 전환이 될 거라는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고요. 우리나라 펀더멘탈을 좌우하는 핵심 지표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예, 수출이죠. 수출이죠. 예, 네. 예. 그림 준비해 왔는데 네. 보여주시면 한국 코스피랑 수출의 관계를 보여주는 그림을 한번 보시면, 네. 아까 우리 신 센터장님께서 이야기 재밌게 하셨지만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과 달러 가치를 구분할 수 없어요라는 네. 표현을 하셨잖아요. 똑같아요. 수출하고 수출과 코스피 상승률을 구분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만큼 그러네요. 비슷해요. 네. 그래서 최근에 주식시장이 왜 조정받았냐 그러면, 수출 회복되기 전에 먼저 튀어 올라서 조정받은 게, 저는 그쵸, 빨간 선이 주가 먼저 상승률인데, 플러스로 올라 있었던 부분. 지난해 연말에 이제 2,100 찍고 급등한 반면, 수출은 올해 여름부터 이제 서서히 돌아서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물론 뭐 이번 달 11월 달에는 또 저는 사실 마이너스 날 수도 있다고 보는 쪽이긴 합니다만, 왜냐하면 선박 수출이 10월 달 플러스 난 게, 선박 수출이 그 전년 동기 대비 230% 늘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배는 되게 단가가 크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이번 달 나가냐 다음 달 나가냐에 따라서 수출이 왔다가, 그러니까 수출의 플러스 한 4% 5% 정도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우리나라 수출이 안정적으로 플러스가 됐다라고는 말 못하지만, 네. 그래도 이제 바닥 징후는 좀 보인다. 그렇죠. 이런 거죠. 그러면 바닥 징후가 보이면 한국 경제 펀더멘탈은 그렇게 나쁘진 않다. 특히 우리나라가 1, 2, 3분기 이제 누적해서 성장률을 보면 한 1.5 정도 지금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나라 정부가 강력한 재정 긴축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1.5고 4분기에 플러스만 좀 나면 올해 연간으로 2% 성장이 지금 가능한 상황인데, 이 정도의 성장이 나오는 이유는 결국 우리나라가 좀 수출이, 특히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 상승 속에서 수출이 올해 조금씩 그래도 여름 정도에 바닥 짚고 올라가는 그런 것들이 우리 경제의 급격한 성장률 하락, 이런 위험들을 막아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뭔가 약간 바닥 시그널은 나오고 있는, 그런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볼 수 있다. 저도 그렇게 이제 생각은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슬슬 지금 벌써 11월 뭐 초중순을 지나가고 있고, 내년을 바라보는 시각들이 지금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물론 뭐 12월도 남아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지금 준비해서 내년을 이제 대비해야 되는데, 내년은 또 이제 청룡의 해더라고요, 용. 그래서 올해는 또 토끼였기 때문에 뭐 토끼를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힘이 좀 더 청룡이 좀 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청룡과 같은 좀 힘이 강한 전략이 필요한데, 대표님이 보시기에는 내년은 어떤 자산 배분, 어떤 전략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될까요? 예, 전 이머징 마켓 좋아 보입니다. 이머징 마켓. 예, 좋은 예. 얘기입니다. 예, 우리 빼고 이머징 마켓. 이건 또 안 좋은 얘기네요. 예, 아니 뭐 근데 우리는 스스로 복을 걷어 찼으니까. 그렇죠. 예, 저도 뭐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쨌든 그러면 이머징을 좋게 보시는 이유는 아까 이제 금리적인 부분도 좀 있는 것 같고. 예, 일단 미국 달러가 음, 저렇게 강세를 보일 때는 이머징 마켓이 제일 피해자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미국 달러가 올해보다 내년에, 그래도 올해도 작년보다 벌써 내려왔지만 레벨이, 그렇죠. 내년에 좀 환율 레벨이 더 내려간다라고 저는 보는 쪽이니까, 음. 그렇다면 이제 글로벌 금융시장의 참가자들이, 돈들이
미국 달러, 미국 자산 위주에서 돌아갈 텐데 문제는 유럽으로 갈 것 같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렇죠. 경기가 지금 너무 안 좋고 하기 때문에 저 그림에 이제 빨간 선이 뭐냐 하면 미국 달러 달러고, 지수 예. 이제 11월 달에 꺾이는 게 저기 나오고 있죠. 네. 그리고 파란 선이 뭐냐 하면 EM 나누기 DM.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신흥국 지수를 S&P로 나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 달러가 약세로 갈 때 아무래도 저 신흥 시장이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고요. 반대로 달러가 강세로 가는 시기에는 신흥 시장들이 아주 고생합니다. 그렇죠. 돈이 빠져나가니까요. 지금 올해가 달러 강세 속에서 신흥 시장, 특히 뭐 한국이나 중국 시장, 대만 시장 엄청 고생하는 걸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제 전망은 이제 저기서 좀 꺾일 것이다. 꺾인다 하더라도 뭐 급락까지는 아직은 기대 아니고. 못하고 잔잔하게만 움직여줘도 신흥 시장이 한번 반등해 볼 찬스 아니냐. 그럼 신흥 시장에서 한국 빼고 신흥 시장에서 괜찮은 나라는 인도였는데 인도는 이미 너무 달렸으니까 맞아요. 중국, 대만 한번 잘 볼 필요가 있고 또 선진국 중에서는 저 유럽이 안 된다고 보면 일본이 또 한번 기지개를 가능성이 있지 않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뭐 투자의 대상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뭐 챙겨볼 때 이머징 그리고 뭐 잘 안 봤지만 중국도 한번 볼 필요는 있기 때문에 그리고 워낙 소외되었기 때문에 네, 그 뭐 홍콩에 상장되어 있는 H쉐어 그 중국 기업들이죠. 그 기업들의 PBR 주당 순자산 가치 PBR이 0.5배입니다. 0.5배. 한국이 외환위기 때 0.67배였잖아요. 그렇죠. 그게 외환위기 레벨이에요. 그러면 그냥 여기서 추가적인 리스크도 물론 없진 않지만 그렇죠. 그래도 하단은 뭐 여기서 나빠져 봐야 예를 들어서 10%라면 상단은 열려 있는 게 주식이니까 한번 저가 매수 관점에서 1년 정도 보고 들어갈 만한 그런 매력은 있지 않냐 생각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전반적인 내용들 달러와 그리고 환율, 이머징에 대한 얘기까지 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홍춘욱 프리즘 투자자문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